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능검 중급 담당하는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역사는 최태성! 네. 네, 오늘 또 앞에 또 감독님께서 저와 인연이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좋네요. 이게 여러분들 그렇더라고요. 이게 저랑 이렇게 인연을 맺으신 분들이 사회에서 이렇게 자꾸 만나더라고요. 오늘 신문을 봤는데 제 강의 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사에 내가 나왔지? 라고 봤더니 그분께서 이제 시민운동을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 감시 관리 뭐 이런 그 시민 그 모니터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신 계기가 뭐냐면 제 강의를 듣다가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라고 하는 문구가 꽂히셨대요. 꽂히시면서 그래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서 그걸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내가 참 잘해야지 지금 잘해야 되겠구나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해봤는데 저는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그저 랜선을 타고 가는 어떤 그런 차가운 그런 인연 한 번의 인연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언젠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와 좋다 하고 이제 딱 나중에 만났는데 대실망. 외모를 갖고 실망하시는 거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건강하지 않았을 땐 또 실망을 드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자, 어쨌건 여러분들, 네, 인연이란 소중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경제 파트를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잘 들어보시고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한능검에서 이 경제 파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고대 중세에 비해서 이 조선시대, 특히 조선 후기 경제 파트는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두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 조선 후기, 특히 오늘 이제 배우게 될 조선 후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까지 일제가 조선이라는 나라는 되게 후진 나라야. 조선이라는 나라는 근대화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야. 라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했을 때 광복 이후에 우리 많은 학자들이 매달렸던 부분이 뭐냐면 조선 후기에 우리는 이미 자본주의에 싹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일제 식민지가 없더라도 우리는 자본주의로 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낸 시기가 바로 조선 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계의 어떤 그 총력이 투입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조선 후기는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싹들이 막 자라나고 있는 시기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쭉 볼게요. 먼저 경제 파트는 일단 세금 체제 한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참 역사에서 세금이 중요해.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도 세금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너무 못 느끼시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떼어가시니까 잘 못 느끼실 건데 어쨌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세금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들도 이제 100년, 200년 지나면 이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경제 파트에서 세금은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세금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이런 분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은요. 늘 그랬지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조세, 그 다음이 공납, 그 다음이 역.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시대나 조세, 고대나 중세나 그리고 조선이나 똑같아요. 일단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세금은요. 조세, 공납, 역이다. 자, 조세라고 하는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토지세입니다. 토지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내는 것이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뭐 요건 기본적인 거 이거는 고대부터 이제까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이 조세와 관련된 법이 있다고요. 그 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 조세와 관련된 법에는요. 바로 과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전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과전법 여러분들 이미 배웠어요. 그러니까 고려 말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신진사대부가 시행했던 법이 바로 과전법이잖아요. 권문세족이 엄청나게 많은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그래서 신진 사대부들의 경제 기반을 나눠줬던 제도가 바로 과전법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 과전법은 법이야. 법이니까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여러 가지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면 토지세와 관련된 과전법도 있는데, 요거 설명하기 전에 제가 요거부터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 토지세. 원래는 이 토지세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과전법에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수조권이 뭐냐고 제가 설명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수조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대로 거둘 숫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수조권이에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는 공무원이니까, 지금 아니구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만뒀어요. 네. 공무원이면 제가 국가로부터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 조선시대 공무원들은 뭘 받았을까라는 거예요. 옛날 공무원들은 토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국가가 이 토지는 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의 공무원들의 월급이었다고요. 이걸 바로 권리, 세금 거둘 숫자, 세금 조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조권을 어떻게 그러면 국가가 나눠줄 것이냐에 대한 법이 과전법에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과전법은 제가 지금 원래 토지세, 그 토지에서 국가의 세금을 얼마를 내야 돼? 라고 하는 게 토지세잖아요. 그죠? 그 내용도 있지만 관리가 그 토지에서 내 월급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라는 규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수조권과 토지세를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이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거냐면 바로 전직과, 이거는 전직과 현직에게 모두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아요. 지금도 공무원 퇴직하면 연금 주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일하다가 퇴직했으면 퇴직해서도 준다는 게 전직들이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전현직에게 이렇게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과전법에는요, 재밌는 조항이 있어요. 뭐냐면 수신전과 율양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게 이제 과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신전은 만약에 이 조선시대 공무원이 탁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면 이제까지 받았던 그 월급 있잖아요.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세금을 가져갈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수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킬 숫자야. 믿음 신자야. 믿음을 지켜라. 자기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죽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시집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가 경제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신전이라는 걸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제가 만약에 죽잖아요. 그럼 제가 연금 받는 거에 70%를 제 아내가 또 받을 수 있어요. 수신전이에요, 수신전. 똑같아요. 휴량전은 뭐냐면 양육하는 거. 궁휴리역에서 양육하는 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고아들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받았던 연금을 일부 또 받는 거죠. 이게 휴량전이에요. 지금은 그건 없어요. 예. 아내한테는 주는 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이 아내한테는 주는 건 있는데 자식한테 가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많이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다만 용어들이 다를 뿐. 여러분들이 역사가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실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비슷해요. 사람 사는 모습은. 다만 용어들이 그 시대의 용어를 썼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수신전, 휴량전 이런 것들이 이제 되었다. 그러니까 뭐 조선은 건국한 사람들 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되네요. 이렇게 연금제도 잘 돼 있는 거네요. 그죠? 이 과전법. 그런데 자, 지금 이제 수조권과 관련된 내용을 하고 있죠. 요 과전법이요 바뀌어요. 수조권과 관련돼서 요 과전법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면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요 과전법은 요건 어느 왕 때냐면 이거는 공양왕 때. 네, 공양왕 때, 예, 고려 말에 시행된 거고요. 이 직전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요거는
세조 때. 네.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뀌어요. 자, 그럼 직전법이 뭐냐 말이에요. 자, 직전법은요. 자, 지금 이게 전현직 관리한테 주는 게 과전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세조 때 되면요. 이거 현직에게만 줘요. 현직에게만 줘요. 그리고 수신전, 휴량전 있죠? 요거는요. 요거는 없애요. 그럼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글자로만 다가오시면 안 돼. 가만히 있어봐. 이런 일을 당하면 나의 입장에는 어떨까? 여러분이 공무원이야.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내가 지금 퇴직하고 나서 없어. 그리고 내 아내한테도 내 자식한테도 줄 게 없어.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네. 저도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뭐 이런 거 한다고 할 때 깜짝깜짝 놀래요. 괜히 왜냐면 제가 나이 죽을 때까지 제 삶의 그거기 때문에 놀랍니다. 아, 여러분들이 또 연금 또 해당 사항 없으시면 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다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의 삶이 아니라 플러스의 삶. 공무원 연금이 좋아? 그러면 우리 사회 모두가 다 공무원 연금처럼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게 좋네. 난 나빠. 그러면 나 나쁜 쪽으로 다 내려와야 돼. 이런 쪽으로 다 끌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좋은 사람들은 누굴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쨌건 네, 저는 이제 아니니까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내가 지금 현직에 공무원 있으면 또 이것도 뭐야? 저기는 지금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네. 자, 이게 지금 전현직에서 왜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느냐? 이유 간단해요. 지금 여러분들 왜 공무원 연금 개혁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적자난다고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적자난다고 하니까. 그죠? 똑같아요. 여기도 지금 토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토지 부족 현상. 나나 줄 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세조가 야, 땅이 없는데 어떡해. 이거 주지 마라, 야. 안 되겠다, 야. 라고 해가지고 직전법을 시행한 겁니다. 이게 세조니까 가능하죠. 그냥 카리스마를 갖고 이런 개혁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전면적인 개혁이니까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거를 세조 때 해낸 겁니다. 그런데 자, 이게 참 이런 게 있어요. 그래, 그러면 현직에게만 줘요. 수신연을 없앴어요. 그러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이게 풍선효과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나 퇴직하면 먹고 살 게 없는데? 내 아내는, 내 자식은.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현직에 있을 때 확실하게 뽑는 거예요. 그걸로 노후를 보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러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피해자는 누구예요? 기층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현직에 있는 그 권력을 가지고 농민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뜯어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면 예를 들면 이 토지를 받았어. 과전이나 직전으로 받았어. 그럼 내가 이제 관리면 내가 가서 야, 올해 농사 어떻게 100가마야? 그러면 나 10가마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직에 있을 때 야, 나 권력자, 나 힘줘. 20가마 내놔. 다 이런 식으로 가져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 요거는 여러분 직전법 하에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빰빰빰빰빰빰 바로 관수관급제라는 걸 시행을 해요. 관수관급제. 요건 이제 성종 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 이 관수관급이라고 하는 제도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관이 거두어서 관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관리야. 나 현직에 있을 때 확실히 뽑아야 돼. 그러니까 너 빨리 더 내놔. 이러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예 국가가 정해진 액수를 농민한테 거두어. 그런 다음에 관리가 가져갈 만큼만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관수관급제. 그러니까 그 관리의 어떤 부정한 모습들을 막겠다라는 관수관급제가 시행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제도라는 게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제도였겠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경제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거든. 결국 이게 좀 국가가 이거 다 개입해가지고 다 걷어서 이렇게 주기가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16세기가 되면요, 여러분들. 16세기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수조권 제도가 없어져요. 이제 역사상 존재하는 수조권 제도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수조권 제도가 소멸. 관리들이 가져갔던, 여러분들 이 관리들, 옛날 관리들이 가져가는 월급의 시스템은 똑같았어요. 고대 관료전 노급, 고려시대 전식과, 조선시대 과전법, 직전법, 관수원급 똑같아요. 다 그 토지에서 나오는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을 가져가는 것. 이게 바로 공무원들의 월급 시스템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 시스템이 이제 드디어 조선시대에 와서 없어지는 거야. 이제 끝나는 거야. 끝나고 이때부터 이제 녹봉이 전면적으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관리들에게 이제 월급을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지금하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져가는 권리줬는데 이제 그런 거 없어지는 거야. 그냥 국가가 정해진 너 월급 얼마 이렇게 나눠주는.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로 지금 16세기 와서는 녹봉제가 되고 있다. 이게 수조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수조권의 역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 멀리 그 관료전 노급부터 출발해가지고 전식과 그리고 과전법에 이르는 어떤 그 흐름 쭉 이해하시고 16세기 조선 전기 와선 이제 그 수조권의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관리들이 가져간 수조권의 역사가 이제 소멸됐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수조권 여기까지 맞추고 다시 이제 농민 입장으로 볼게요. 이제까지 수조권은 뭐냐면 관리 입장이었잖아. 이제는 농민 입장. 농민이 이제 부과된 세금, 그 세금 추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토지세, 과전법에 토지세가 적혀져 있다고요. 이 토지세를요, 이제 누가 바꾸냐면, 요 과전법을 공법으로 바꿉니다. 공법으로 바꿉니다. 이 공법은 뭐냐면, 누가 했냐면 세종 때 한 거예요, 세종 때. 자, 이 세종 때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라는 거예요. 전분 6등법, 그다음에 연분 9등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공법인데 이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토지의 비옥도, 그리고 연분 9등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의 풍용을 고려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세종은 굉장히 스페셜한 왕이잖아. 그 애민정신 투철하잖아. 세금을 걷는데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래요. 늘 세금 걷을 때는 뭔가 내가 좀 더 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덜 내는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은 야, 세금을 거둔 데 있어가지고 공평하게 걷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그 경우의 수를 똑같이 좀 한번 더 아주 촘촘하게 단위를 나눠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어떻게 돼 있지? 지금 구간이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 세율이 소득세 세율이 40% 그러니까 38% 40% 정도 있을 거예요. 그 40%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아마 1억 이상이면 아마 그렇게 40%. 그런데 1억을 벌건 100억을 벌건 소득세율은 똑같아요. 구간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아니 100억을 버는 사람도 똑같이 40% 세율이면은 나는 1억을 버는데 40%면은 그 좀 불리할 수 있잖아요. 불공정할 수 있잖아. 100억을 버는 사람들의 세율은 좀 더 촘촘해져야지. 뭐 50% 구간, 뭐 60% 구간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세종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촘촘히 나누자. 좀 더 촘촘히 나눠서 많이 버는 사람들은 좀 더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들은 좀 더 적게 내는 그 구간을 좀 촘촘히 나누자라고 주장을 해요. 이게 바로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비옥도에서 6등급으로 나눈 다음 그 다음에 그 해의 풍용에 따라서 다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몇 개 나오면 54개의 경우의 수가 나와요. 6, 9, 54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촘촘하게 만든 게 바로 이 공법이다. 과전법보다 훨씬 더 촘촘하게 그 세금 구간을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복잡해. 되게 복잡해. 이 당시에 뭐 엑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를 다 숫자로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종 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이제 16세기쯤 되면요. 그냥 최저세율 최저세율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과전법이 1결당, 1결이라고 하는 것은 한 3,000평 정도? 한 3,000평이면 여러분들 학교 운동장 정도의 크기예요. 거기서 1결당 30두까지 거둘 수 있다면 공법은 1결당 20두까지만 좀 세금을 깎아준 거예요. 깎아줬고 또 척박한 곳에서는 4두까지 많이 더 깎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 어떤 그 최저세율로 그냥 걷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만족할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법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됐죠?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조권과 토지세에 대한 과정법 내용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특산물 살펴볼게요. 특산물은 여러분들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제가 예전에 제가 살았던 곳이 은평구 대조동입니다. 왜 대조동인지 아세요? 그 대조의 대가 뭐냐면 대추할 때 대자예요. 그 지역엔 대추가 많아요. 진짜 저희 집에 대추 나무가 있었어요. 왜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을만 되면 이게 대추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딱 따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진짜 거기는 대추가 많아요. 그 지역의 특산물은 대추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제주도의 특산물 하면 귤도 있겠고 돔도 있겠고 그죠? 이런 어떤 특산물을 내는 거예요. 왜? 왕이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왕의 진상품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낸단 말이죠. 이 특산물을 내는 거는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집집마다 내는 거예요. 이거는 집집마다 그 기준이 집집마다 요 특산물을 내는 겁니다. 우리 집에 제주도민들이면 우리 집은 올해 귤 한 박스 다 할당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할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박스 내는 이런 식의 어떤 모습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6세기가 되면서 특산물을 내는 이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산물을 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주도에서 귤을 내야 돼. 귤을 내야 되는데 거기 바람이 많잖아. 태풍도 많고 귤 다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내잖아요. 그런데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야 돼요. 아니 없는데 어떻게 내? 그러면 돈을 주고라도 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그걸 해결해 주는 사람이 등장을 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방납업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방자가 뭐냐면 막을 방자예요. 방어 할 때 그 방자예요. 공납 내는 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방납업자랑 누구랑 결탁이 되냐면 그 사또, 그 마을의 사또랑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사또가 특산물을 거둬들이는데 오로지 방납업자의 특산물만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방납업자의 물건을 사서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시죠? 네. 왜 이 사또는 왜 그 방납업자, 특정 방납업자의 물건만 사들일까? 간단해요. 방납업자가 찔러주는 게 있으니까 그것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찔러주는 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정말 이 단어가 여기 쓰일 줄 정말 난 상상도 못했어. 방납업자가 이제 사또한테 사또 여기 있사옵니다. 이것입니다. 하고 딱 준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걸 바로 그 당시에는 인정이라고 불렀어요. 인정. 야, 넌 어떻게 인정도 이렇게 없냐? 그 인정을 쓴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사또 이게 다 인정입니다. 라고 주는 거야. 이게 뇌물을 그 당시 인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인정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뜻하고 어떤 그런 단어인데 조선시대는 상당히 좀 이렇게 부정부패와 관련된 그런 단어. 근데 지금도 보면 왜 그렇게 찔러줄 때 아이고 사람 사는데 다 이게 인정이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의미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정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런 어떤 방납의 폐단. 아주 심했죠. 방납의 폐단이 16세기 굉장히 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거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역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이 군역과 요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군역이라고 하는 거는 군대 가는 거고요. 그죠? 요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쌓기, 집 쌓기 뭐 이런 거 할 때 동원되는 거예요.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392년 조선이 세워졌죠? 임진왜란이 몇 년에 벌어져요? 1592년이에요. 정확히 200년이에요.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어요.
조선이 좀 이렇게 되게 평화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갔는데 하는 일이 이게 그 국방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요역을 주로 하는 거야. 요즘도 군인분들 가시면 요즘도 이렇게 국방 일도 하는데 그 노동 일도 많이 하세요. 예, 저도 기억나요. 네, 열심히 그런 게 나는데 이게 똑같아. 이 당시 그런 거예요. 200년 동안 전쟁이 없으니까 군대에 갔는데 그냥 성삭기 뭐 이런 데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바로 우리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더라.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벌어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야. 가지고 막 입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군대를 빠지려고 그래요. 군대를 빠지는 방법이 있다? 지금은 군대에 빠지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요. 불가합니다. 이게 만약에 빠지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범죄가 될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돈을 내고 빠질 수 있어요. 그 당시 돈은 뭐냐면 옷감 있죠? 옷감을 내고 빠질 수가 있어요. 또는 다른 사람을 대신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 이 군역의 요역화에서 나오면서 사람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그래요. 일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대립이라는 게 있어요. 대립. 이걸 우리는 대립이라 그래요. 대신 세우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방군수포제라는 게 있어요. 방군수포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왜 그 방생한다 그러죠? 예. 군대를 놓아주는 거예요.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를 내면 군대를 빼주는 거예요. 이게 방군수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군대를 빠져나가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보는지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군대를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군대 체제가 굉장히 느슨하다 보니까 여기 임진왜란 딱 터졌을 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16세기 모습이에요. 조선 전기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춰갔던 이런 모습들이 16세기 와서는 좀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진왜란, 병자호란 빵빵 터진 거예요. 자, 조선 후기가 되니까 이제 이 집권층은요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야, 이러다는 게 정권 뺏기겠다, 야 이거. 아예 그냥 왕조 무너지겠다라는 그 위기감. 특히 임진왜란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쟁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들이 양반들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양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싸늘해요. 조선 후기가 되면서 뭔가 이 백성들한테 뭔가를 내놓지 않으면 왕조 체제 유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조선 정부가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조선 왕조 500년이에요. 500년 동안 여러분들 조선시대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막 힘도 없고 막 유학자들만 있고 막 더 당쟁하고 싸우고 하는 막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나라가 500년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야.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500년을 간 거라고요. 그냥 무턱대고 식민사관들이 이제 그런 얘기했죠. 조선은 무능한 나라, 맨날 싸우기만 했던 나라, 아무것도 안 한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그렇게 하면 500년 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바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국도요 200년 버티기가 쉽지 않아요. 중국 왕조들도요. 500년 버텼다는 게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건 쉬운 게 아니겠다. 그러려면 백성들에게 뭔가를 주지 않으면 이거는 유지하기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조선 후기 와서는요, 전면적인 감세 정책.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볼 땐 양반들이 스마트해요. 아주 스마트합니다. 그러니까 기민하게 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뛰어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양란이 되면서 자, 먼저 저기 그 토지세 있죠? 자, 지금 최저세율로 지금 오고 있었는데 이걸 아예 법으로 그냥 딱 정해져 버려요. 자, 그게 뭐였냐면 바로 영정법이에요. 영원히 정하는 법. 영원히 최저세율로 그냥 딱 정하는 법. 영정법. 요거 이제 언제 때냐면 인조 때. 네, 인조 때 시행했던 겁니다. 요 영정법은 여러분들 토지 1결당 4에서 6두, 쌀을 4에서 한 6두 정도 내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 4에서 6두 정도면 여러분 쌀 한 가마에서 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결 3,000평이라는 운동장에서 나오는 쌀 생산량의 한 반가마 정도 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영정법 있고요. 그 다음에 공납.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이제 언제 시행이 되었냐면 요거는 이제 대동법으로 이제 고칩니다. 대동법. 광해군 때 처음 시행이 돼요. 대동법. 요건 이제 광해 때 처음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1결당 12두 약 12두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공납이 옛날 사람들 부담이 컸구나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러분들? 1결당 12두를 내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대동법의 부과 기준이 아까 여러분들 공납의 부과 기준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호라고 설명드렸잖아요. 호. 집집만 내는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납은 호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대동법은 지금 1결당 12두를 내는 거라고요. 즉 1결당 12두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기준은 뭘로 바뀌었다? 바로 토지로 바뀐 거예요. 집집마다 내는 세금을 토지에 물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난 토지가 없어. 그러면 세금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옛날 공납에서는 내가 토지가 있건 없건 간에 집집마다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내야 돼요. 근데 대동법이 시행되면요. 난 토지가 없어. 그러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난 토지 무지하게 많아. 그럼 무지하게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요즘 근대적인 어떤 세법 체계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당시 그 양반들이 지배층들인데 지금 양반들한테 지금 세금을 지금 부담을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대동법이 시행되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요. 전국이 시행되는데 이게 100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만만치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역사 보면서 참 이 세금 부과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이걸 봐도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대동법이 준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자, 어떤 영향이 줬냐면 일단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동법은 지금 쌀로 내는 거잖아요. 뭐 쌀이나 뭐 동전이나 뭐 포 이런 걸로 내는 건데 쌀로 내는 거를 쌀을 받았어 그러면 정부에 쌀을 받았어. 그러면 임금은 쌀만 먹냐? 그거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주에서 옥돔도 올라오고 뭐 귤도 올라오고 했는데 이제 쌀만 오르면 쌀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쌀이 곧 화폐거든. 그 쌀을 가지고 이제 임금님께서 드시는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동법을 통해서 등장한 상인이 있어요. 그 상인이 누구냐면 바로 공인. 공인이라는 상이 등장합니다. 이 공인이요. 정부로부터 엄청난 쌀을 화폐를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마어마한 물건을 사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서 이 공인이 대동법을 통해 등장한 이 공인이 바로 조선 후기에 상품 화폐 경제, 상품 화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전기까지는요 기본적으로 농업국가예요. 자급자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와서는요. 제가 얘기했잖아. 조선 후기의 핵심은 변화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싹이 막 돋아나고 있다고. 결코 식민지 근대화로는 틀리다고 제가 얘기했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엄청난 물건을 사들여야 되는데 엄청난 물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들도 바빠지는 것이고 그 물건들이 유통되는 시장도 바빠지는 것이고 이러면서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어떤 모습들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 대동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을 한번 볼까요? 역. 자, 역은요 어떻게 이제 시행되냐면요. 요 역은 균역법이라는 게 시행됩니다. 균역법. 자, 이 균역법은요 어느 왕 때냐면 영조 때. 이건 이미 배웠어요. 그 영조의 그 정책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이 균역법은 파격적인 감세 정책이죠. 원래 이전까지만 해도요. 포를 몇 필을 내면 빠지냐면 1년에 한 2필 정도를 내면 빠졌어요. 군대를. 그런데 균역법에서는 파격적으로
파격적으로 1년에 한 필만 내라. 오, 이거 50% 할인이에요, 여러분들. 세금 50% 할인. 오, 야. 제가 내는 세금을 만약에 50% 정부에서 깎아준다. 우와. 우와. 엄청나게.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대단한 거예요. 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에서 주로 그 세금을 깎는 그런 쪽이고 민주당이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쪽이죠. 세금도 하나의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깎는 것만 또 좋아하면 또 안 되죠. 또 그게 또 그 세금이라는 게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살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다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건 여기 깎아준 거야. 와,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국가에서 써야 되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그 돈은 세금으로 충당되는 거잖아. 근데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국가가 할 일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풍선 효과야. 그러면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도 또 적어질 수밖에 없고. 영조 때도 똑같이 그런 고민이 된 거야. 이제 깎아주긴 했는데 야 그때 국가 재정이 어렵다 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들어가요. 보완책이 뭐냐면 1년에 한 필 내는 이 보완책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다 정부에서 또 다른 세금을 거둡니다. 그 세금이 뭐냐면요. 바로 결작이라는 세금을 또 걷어요. 결작. 요 결작은 1결당 2두예요. 1결당 2두.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야? 세금을 지금 또 어디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또 땅에 물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당시에 땅 가진 게 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지금 계속해서 지금 토지, 대동법도 지금 토지에 대해서 물리고 있죠. 지금 균형법도 토지에 물리고 있죠. 만만한 게 지금 토지예요, 지금. 그쪽을 물리고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어쨌건 결작입니다. 네. 돈 많으신 분들이 지금 세금을 좀 많이 내려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반들이 많이 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선업계. 물론 뭐 그 양보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그게 뭐 그 정도가 양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앞 시대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지금 양보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집권층 자체가 유지를 해야 되거든. 체제 자체를 유지하려면 백성이 지금 뭐 죽어나가는데 자기들이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뭐가 있냐면 결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염세가 있어요. 어염세. 요건 뭐냐면 어장과 소금 있죠? 예, 여기다 세금을 물리는 건데 사실은 이 어장과 소금은 궁궐에서 왕족들이 주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자기들이 관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기다 세금을 물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왕실에서도 양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조 입장에서 야, 너 저기 양반 그 저 관리들한테 땅인데 너희들 세금 좀 더 많이 내라고 이야기하려면 자기도 뭔가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왕실들이 갖고 있는 어염세, 어장세, 그러니까 어장이나 그 소금 거기다가 면세가 아니라 거기다 그럼 세금을 내는 방법으로 가자. 나도 양보할게 그럼 너희 양보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결작과 어염세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영조가 참 대단하죠, 그죠? 이런 거 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만드는데 앞장섰던 인물 영조의 정말 참모죠. 그게 바로 박문수예요, 박문수. 여러분들 왜 어사박문수 아시죠? 그 박문수가 영조의 그 파트너였습니다. 아주 뭐 이런 세금만 거둬들이는데요. 그 저 박문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사치방지법, 그러니까 완전히 요즘에 김영란법이야. 박문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만들어요. 그래서 양반들한테 막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쟤 하면서 욕 바가지로 먹어요. 사실은 이 균형법도요. 이게 균형법이 지금 이게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좋은 법은 좋은 법인데 이 균형법은 여러분들 양반은 내지 않아요. 양반은 내지 않아요. 이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맨 처음에 박문수가 주장했던 건 뭐냐면 호포법이에요. 집집마다 포를 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들한테도 포를 내도록 하는 것이죠. 야, 양반도 내야지. 너희들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내야지. 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포를 안 낸다는 건 양반의 어떤 그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양반인 이유? 나 포 안 낸다. 근데 이게 자존심이야. 그런데 지금 포를 내라는 거야. 경론이 막 벌어지죠. 영조가 그래, 그건 너무 과격하다, 야. 양반들이 지금 포도 안 냈는데 그 양반인데 그건 너무하다. 그래서 그냥 50% 할인으로 가자라고 균형법 한 거예요. 그러자 박문수가 때려차!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한 거야! 박문수가 굉장히 괄괄하거든요.
막 소리 뻑 지면서 내가 이따위 계약하려고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사표용지 나가버려요. 아, 박문수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어쨌건, 네. 하여튼 그 박문수를 영조가 너무 좋아했어요. 예, 그 영조의 어떤 정치에 대해서 막 밤기도 막 들고 그랬지만 둘의 마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다 백성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백성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그 시대의 참 좋은 왕이었고 좋은 신하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염새가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선무군관포가 있어요. 선무군관포. 자, 요건 뭐냐면요. 당시에 좀 돈을 많이 번 일반 백성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내가 설명드릴게. 이게 왜 토지에 자꾸 이 세금이 부과되냐면 그 토지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서 양반은 아닌데 돈이 좀 많아. 그럼 그 다음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은지 알아요? 명예를 갖고 싶거든. 정부에서 그럼 명예직을 주는 거예요. 야, 그래? 그럼 너 선무군관이라는 명예직을 줄 테니까 포를 내라. 좋잖아요. 예. 서로 윈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금을 또 거두는 방법. 이렇게 결작, 어염세, 선무군관포 이런 방법으로 균역법의 제정을 보완했더라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 세금들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나오냐면 지금 1결당 4에서 6두, 그죠? 1결당 12두, 결작 1결당 2두. 지금 세금이 지금 어디 지금 집중되고 있어요? 땅이죠. 그렇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조세의 전세화. 세금들이 모두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세라고 하는 개념은 광의 개념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조세는 협의 개념이고 토지세 개념이고 조세, 뭐 전세, 공납이하고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세금들이 지금 다 전 토지에 지금 물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조선 후기 세금 체계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세금 땅에다 물리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농업, 상업, 수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전기 농업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요. 일단 요 당시가 되면요. 이 시비법이 발달해요. 시비법이 발달합니다. 시비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야, 이 자식아! 너 나한테 왜 시비 걸어? 그 시비는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네, 시비법은 뭐냐면요. 비료 만드는 법이에요. 그 비료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굉장히 휴경지가 소멸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그 농사를 지을 때 어떤 법을 썼냐면,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나서 그 수확량을 나눌 때 어떻게 했냐면, 타조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타조법. 자, 타조법은 뭐냐면요. 또 타조가 생각나시나요? 아이고. 네. 자, 타조는 뭐냐면 타작할 때 있잖아. 즉, 수확을 거둘 때, 가을 거지할 때, 타작할 때 그 지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조법은 뭐냐면 이건 2분의 1세예요. 2분의 1.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작농이야. 그러면 이제 지주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잖아. 그래서 백가마가 타작할 때 백가마가 나온 거야. 그러면 지주한테 몇 가마 주는 거예요? 50가마 주는 거야. 내가 50가마 갖고. 요런 어떤 타조법. 요 2분의 1 지대예요. 요런 게 있었고. 이 당시에 그 대표적인 농서라고 한다면 뭐 너무 유명한 농서 있죠. 세종 때 나왔던 거. 예, 바로 농사직설. 그죠? 예. 요거는 이제 세종 때. 요거는 세종 때 만들어진 그 우리 농민들의 경험을 모아서 만든 농사직설이 있습니다. 요게 조선 전기 농업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요, 이게 굉장히 많이 변화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 조선 후기가 되면요, 모내기법이 일반화돼요. 완전 중요해요. 이 모내기법의 일반화가 모내기법의 일반화. 이거 사실은 이제 고려 말부터 알려지긴 했는데 전국적으로 시행된 건 바로 이 조선 후기. 모내기법의 일반화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 왜 그러냐고요? 자, 설명드릴게요. 이 모내기법이 일반화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이 모내기법은 여러분들 모내기가 뭔지는 아시죠? 네, 봄에 이렇게 모판에다가
심은 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옮겨 심는 걸 모내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면요,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직파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직파법. 직파법이 뭐냐면, 자, 이 직파법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직파법은 뭐냐면 씨를 파종할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직접 뿌리는 거예요. 휙휙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휙휙. 이렇게 휙휙. 근데 모내기법은 그게 아니죠. 모판에다가 기른 다음에 물을 쭉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좀 자란 것들을 이렇게 심는 거잖아요. 뿌리는 게 아니라 심는. 이 직파법은 뿌리는 건데 모내기법은 심는 거라고요. 맞죠? 근데 이 모내기법을 정부에서는요, 장려하지 않아요. 정부에서는 장려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 직파법을 쓸 때 조선 전기만 해도 모내기법을 몰랐느냐? 알았어요. 이 모내기법을 쓰면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부는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 봄 가뭄 때문에 그래요. 봄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 있잖아요. 만약에 모판에서 심었는데 그거를 옮겨 심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충분한 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물이 없어. 봄 가뭄 물이 말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농사는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런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직파법은 그냥 뿌려놓으면 이게 참 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섭습니다. 생명력이 대단해요. 어떻게든 물이 좀 적더라도 어떻게든 뿌리를 내려가지고 땅속으로 뿌리를 박아내요. 근데 모내기법은 이건 이미 자란 식물을 심어야 되잖아. 그 연약한 걸 심어야 되잖아. 물이 없으면 절대 이건 안 박아줘요. 이거는요. 박을 수가 없어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내기법을 정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조선 후기 오면요, 이 모내기법을 일반 백성이 다 씁니다. 왜? 이제 자신이 생긴 거예요. 저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자신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왜? 좋은 거니까. 이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요,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그리고 생산력은 증가시킵니다. 그죠? 노동력 감소, 생산력 증가. 자, 그리고 노동력 감소, 생산력 증가.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5명에 1명에, 그리고 1명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면 광작이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광작이라고 합니다. 이걸 한 사람이 넓게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광작. 네.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농민층이 분화해요. 농민층이 분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5명이 할 일을 1명이 하니까 1명은 농사 짓고요. 나머지 4명은 어떻게 될까? 토지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가 될까?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자본주의 양대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 그 노동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 싹이 이런 시스템 속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광작경에 돈 많이 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균형법에 선무군관포 있잖아요. 그죠? 나 돈이 있으니까 이제 나 선무군관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요. 다 연결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농민층이 분화되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쌀이 아주 이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쌀의 상품화 현상. 그리고 돈 되니까 밭을 쌀이 나오는 논으로 바꾸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모내기법이 준 엄청난 변화예요. 보세요. 자, 이게 어떻게 이제 변화 준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때가 되면요, 어떤 게 또 등장하냐면 바로 도조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도조법. 자, 도조법의 등장. 자, 앞에선 제가 타조법이라고 그랬는데, 자, 도조법이라는 게 있네. 도조법은 뭘까요, 이거는? 이 도자가 어떤 도자냐면, 아까 타조법은 여러분 타작할 때, 즉 수확물이 나오고 나서 백가가 나왔네, 그러면 반반 나눈다고 그랬죠? 도조법은 저 도자가 뭐냐면 도박할 때 도자예요. 소작농이 배팅을 하는 거예요. 봄에 지주랑 협상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당신한테 쌀 60가마 줄게. 나머지는 다 내 거야. 이렇게 배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기 지주는 우리가 100가마 남으면 50가마를 내가 가져가는데 저 소장농이 나한테 60가마 주겠대. 나쁘지 않잖아요. 50가마 받아 60가마는. 그래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난 60가마 가져가면 돼. 그러면 그 소장농은 이 모내기법을 통해서 140가마를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농민은 60가마 주고 몇 가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나 또 계산이 안 되네. 또 이 문과 출신들이 140가마 40에다가 80가마가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만약에 140가마를 나오면 70가마 나눠요. 타조법은 70가마잖아. 그런데 이 도조법을 하면은 나는 80가마를 가져가게 되는 거야. 배팅을 하는 거야, 배팅을. 왜? 모내기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거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또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도조법을 통해서 옛날에 타조법은 그러면 소장농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해야 양반이 나눠가는 게 가져갈 테니까. 그래서 양반이 소장농한테 야 이놈아 빨리 일 좀 해 이놈아 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뭐가 가능했기 때문에? 양반이기 때문에. 신분제도라고 하는 시스템 속에서 소장농들을 부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도조법에서는 그럴 필요가 이제 없어요. 양반은 그냥 60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분제가 와해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제가 얘기했죠. 조선 후기는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다고. 지금 신분제 사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공고했던 신분제 사회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건 이제 그냥 계약이야, 계약. 계약. 신분제의 어떤 그 완화.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도조법의 어떤 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모습들 향해서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농서가 있다면 뭐 농가집성이라든지 그다음이 색경. 남학생 방에 가서 색경 얘기했더니 눈이 갑자기 동그래졌더니 선생님 야한 책인가요? 정말 DNA가 다른 거야. 뭐야? 색경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색다른 경작물 있죠. 색다른 농작물들. 뭐 이 당시에 보면 이제 상품 작물이라는 게 있어요. 상품 작물 재배, 상품 작물 재배법. 뭐 예를 든다면은 이 상품 작물 재배가 굉장히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 예를 든다면 뭐 인삼이라든지 뭐 배추라든지 뭐 이런 상품 작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배하는 방법들이 이제 적혀 있는 그런 조선 후기에 이렇게 항상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상품 교환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옛날 조선 전기만 해도 그런 거 없었거든. 자급자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조선 후기 와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돈 벌리는데? 이거 돈 갖고 내가 옷 좀 더 좋은 거, 우리 애들 좀 더 맛있는 거, 여기 가능한데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몰랐던 욕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뭐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우리 인간이 몰랐던 욕망을 끊임없이 알려주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홈쇼핑 보세요. 보고 있으면 야야 그래 저거 필요한 것 같아.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나는 저것을 사야 되겠다는 욕망이라는 게 생겨난다고요.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부추긴다고요. 이제 농민들도 자급자족했던 농민들 옛날에는 그냥 해 뜨고 해 지고 농사 짓고 그 삶의 라이프스타일이 전부였어요. 필요한 것도 없었어. 그런데 이제 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내기법으로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잉여물이 나오게 되면서 그 잉여물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좀 더 편할 수 있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욕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홈쇼핑은 난 안 해. 그래서 홈쇼핑은 안 돼. 보고 있으면 나의 그 욕망이 막 불끈불끈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조선 후기의 이 모습 살펴봤습니다. 농업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큰 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업을 볼게요. 상업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 전기는요, 뭐 중농 억상 정책이었습니다. 농업을 중시 여기고, 상업을 억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하지만 이 당시에도 여러분들 상인들이 있었어요. 그 국가에서 허락을 받고 활동하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어 상인들은 누가 있었냐면요. 먼저 시전 상인들이 있었어요. 시전 상인들. 그리고 보부상들.
자, 여러분이 시전 상인들은 어디에서 장사하는지 아세요? 시전이라 그래가지고 지금의 종로 저 일가부터 동대문까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시전 상인이라 그래요. 근데 국가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왜 종로상가 건물들 다 비싸잖아요. 예, 이 당시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대신 국가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대주겠죠. 대주고 허락받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전 상인입니다. 보부상은 시전 상인이 이제 서울 한양이라면 보부상은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보가 뭐냐면 보상과 부상이 합친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부보상이라고도 합니다. 보상은 이렇게 보찜 들고 다니는 사람, 부상은 등찜 지고 다니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합쳐가지고 보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시를 돌고 다니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이 당시에 화폐가 있었죠. 이 당시 화폐가 뭐가 있었냐면 저화라든지 조선 통보. 저화는 이제 종이 지폐인데 조선 통보는 이제 동전이고요. 이런 것들은 거의 유통되지 않아요. 저화나 조선 통보. 왜? 아니 작업자족 사회고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가 흡파먹고 살면 되지 뭘 이렇게 교환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 교환이 잘 안 되면 화폐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조선 전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 이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모내기법을 통해서 지금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어요. 남는 게 많단 말이야. 그 남는 거 갖고 지금 교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볼게요. 자 먼저 이 관어 상인들은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요. 이 시전 상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권리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뭐였냐면 바로 금 난전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금 난전권이 뭐냐면 금하는 수 있는 거예요. 뭐를? 난전. 어지럽게 좌판 깔고 이 물건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전. 국가의 허락도 안 받고 세금도 안 내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그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종로거리도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만 종로거리 예를 들면 지금 시전상인이 딱 있으면 그 앞에서 지금 떡볶이를 팔고 있단 말이야. 그 포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러면 그 시전상인이 상가에 있는 상인이 둥둥둥둥 몽둥이 들고 나와가지고 그 포차를 막 두들기면서 이런 나쁜 놈들 저리 가버려! 라고 쫓아낼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금 난전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금 난전권 이거 여러분들 언제 없어져요? 요거 언제 없어져요? 요거 정조 때 신해년에 통공정책으로 없어지잖아요. 요 정조 때. 어쨌건 시전상의 권리였고요. 그 다음에 이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방 장시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또 관어상인은 누가 있었냐면 조선 후기에 첨가되었던 시전상인과 보부상뿐만 아니라 한 명 더, 한 부류도 첨가되죠. 뭐예요? 아까 대동법에 공부했잖아. 바로 공인이 또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또 등장을 하고 있더라. 무엇 때문에? 바로 대동법 때문에. 이렇게. 이런 어떤 관원상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관원상인만 있었느냐? 조선 후기는요, 이제 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허락을 받은 상인 말고요. 사상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자, 조선 후기의 사상들. 그 사상들의 내용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관어상인의 모습이었고요. 여기까지가 관어상인의 모습들이었고요. 자, 이제 사상들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상이 누가 있냐면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의주, 그 다음이 개경, 그 다음이 서울, 그 다음이 동래, 부산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인 사상들. 여기 이제 의주에 있는 사상을 뭐라고 했냐면 의주에 있는 사상을 우리는 만상이라 그래요. 의주 만상. 개경은 송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송자를 따와가지고 개경 송상이라 그래요. 한강. 서울 경자에다가 한강자. 그래서 경강상인. 그 다음에 동래, 부산. 그래서 내상.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상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들 송상. 부지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특히 이 송상의 그 핵심적 품목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성하면 지금도 유명한 거. 인삼 갖고요.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인삼 갖고 무지하게 벌어요. 이게 인삼 여러분
인삼 저 수입하려고 저 일본에서는요 막 줄 서 있어요. 일본에서는 뭐 너무 귀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인삼은 여러분들 그 동북아에서 만병통치약으로 통했어요. 그러니까 효자나 효녀소를 들려면 그저 조선에 인삼 하나는 가져와야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뭐 무지하게 귀한 그런 물품이었거든요. 인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잘 되다 보니까 전국 네트워크가 있어. 예, 지금 뭐 이렇게 세븐일레븐처럼 뭐 세븐 송방 해가지고 예, 송방이라는 게 송방.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가지고 있더라. 이 송상은요,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중개무역, 의주 중국과의 어떤 그 만상과의 어떤 중개무역, 그다음이 또 이렇게 일본, 네, 내상은 또 일본과 좀 많이 할 테니까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예,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이 경강상인들은 주로 이제 한강에서 활동을 하는데 포구에서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선상이라 그래. 선상. 배를 가지고 상행위를 한다. 이 선상은 여러분들 선상은 주로 포구에서 그래서 이제 마포, 영등포 그 포가 이제 거기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구에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포구에 가면요, 와, 이 사상들뿐만 아니라요, 엄청나게 많은 객주와 여각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 포구에서 볼 수 있는 모습들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이 포구에서는요, 바로 객주와 여각을 볼 수 있더라. 객주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중개상들이에요. 중개상들. 거간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관은 뭐냐면 여관이야. 예, 바로 숙소 제공해주고 음식 제공해주면서 뭐 가끔 이제 거간도 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 이런 객주와 여각들이 포구에 막 나와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분주한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중에서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여기 시전상인이라든지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시전상인이라든지 여기 시전상인이라든지 그 다음이 공인이라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이런 사상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요 독점적 도매상인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을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라고도 합니다.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자, 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상행위를 하는 모습들이 지금 상상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교환이 많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제부터는 화폐가 드디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사용되었던 화폐가 뭐냐면요. 예, 바로 그 유명한 상평통보. 이 상평통보가 이 숙종 때 주조가 되거든요. 이 상평통보, 숙종 때 주조가 된 이 상평통보가 이제 유통되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시기가 바로 이 조선 후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을 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물건 또 그 역사가 언제 출발했지? 조선 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이제 점점 상평통보로 시작되었던 그 화폐 역사를 우리는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이제 카드. 그죠? 네, 카드의 어떤 시대가 점점 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뭐 카드도 아니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을 거예요. 뭐 지금 요즘 무슨 페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이렇게 모내기법 일반화되면서 생산력 발달되면서 교환이 막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평통보, 화폐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그게 이제 몇백 년 지나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제 화폐 역사가 이제 접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것이고 이제 한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손들, 뒤에 온 사람들은 이 시대의 그 경제 파트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제 무슨 뭐 페이, 뭐 카드 뭐 이런 걸 쓰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이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보면 역사라는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수공업과 광업을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 전기는요, 자급자족이야. 그러니까 물건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국가에서 필요한 건 만들면 된단 말이죠. 그죠? 광물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 필요한 건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다 관영이야.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영. 이런 모습들. 그런데 여러분들, 조선 후 이 관영은요,
물건을 만들어 광물을 캐. 그럼 노동력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 노동력은 어디서 가져와야 돼? 조세, 공납, 역. 그 역에서 요역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끌고 와서 이거 하는 거거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역이 16세기 되면은 사람들이 군역의 요역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 다 빠져나간다 그랬잖아. 포를 내고 빠져나간다. 대립제, 방문수포제. 그죠? 16세기 되면요. 바로 부역제의 해이 현상. 부역. 요역이에요. 부역의 해이 현상. 사람들이 안 가는 거야. 다 빠지면 포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건을 누가 만들지? 이렇게 되면 광물을 누가 캐지? 이렇게 되면서 국가에서는 그냥 민간인한테 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아서 물건 만들고 너희들이 알아서 광물 캐. 우리는 세금만 걷어갈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 후기 오면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민영으로 바뀌어요. 민영으로. 민영. 수공업도 그렇고 광업도 그렇고 모두 민영으로 바뀌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수공업에서는 지금 물건을 막 무지하게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지금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상인들이 지금 돈이 많잖아. 상인들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는데 저기 낫 이거 한 100개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인들이 가격을 정한다고요. 이거 우리가 얼마에 팔 때 생각 이거 한 100개만 만들어주기 이거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기 저 마트에 가시면 그 마트 자체 상표를 막 붙여가지고 팔잖아요. 그래서 이 물건이 누가 만든지 몰라. 그냥 마트 자체 표시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선대제라 그래요. 선대제. 이런 걸 우리는 선대제라고 합니다. 선대제. 미리 지불하고 물건을 사오는 또는 수급자에 만드는 선대제. 요게 이제 이렇게 있다가 물건을 이렇게 계속 대다가 나중에는 그 물건 되는 사람이 내가 직접 물건을 팔아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내가 물건 만들었는데 내가 상인한테 내가 이렇게 종속되는 것보다는 내가 물건 팔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중에는 독립수공업자. 지금도 왜 삼성전자 같은 물건 만드는 회사에서 삼성 가전 TV나 이런 거 직접 파는 그런 몰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독립수공업이라 그래요. 독립수공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립수공업자의 등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막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광물도 마찬가지예요. 광물. 맨 처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 세금만 내라. 라고 해서 설점수세제라는 게 있어요. 설점수세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설치해. 그냥 광산을 설치하고 세금을 내.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너무 막 인기가 많으니까 이걸 막 금지합니다. 금지하니까 몰래 잠자죠. 잠체가 또 성행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 광산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게 뭐냐면 이 덕대가 등장을 해요. 덕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덕대는 뭐냐면요. 지금 상인들이 지금 돈이 좀 많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자본들이 많잖아. 이 상인들한테 투자를 요구하는 거예요. 광산에 투자해라. 남는 돈 뭐하냐? 투자해라. 그러면 돈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노동자를 고용을 해요. 노동자들이 있어요. 지금 모내기법을 통해서 지금 노동력이 지금 노미집 분화한다 그랬잖아. 5명에 1명 한다 그랬잖아. 4명은 떨어져 나온다 그랬잖아. 그 4명 고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맞물리는 거야, 지금. 고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상인들한테 자본을 끌고 와요. 그리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광물을 캐요. 덕대는 지금은 뭘까? 전문 경영인. 지금의 전문 경영인의 모습들도 이때 등장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덕대가 또 등장하더라. 전문 경영인. CEO. 이 CEO의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더라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의 차이예요. 완전 다르죠, 여러분들? 지금의 이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 모습 너무 비슷하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제가 한번 줄을 한번 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한번 쭉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지 그런 내용들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이제 과전법 얘기 쭉 나왔는데
특히 이제 세종의 공법은요. 세종의 공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종의 공법. 왜냐면 세종이 한 거는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건 좀 한번 기억 좀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6세기 와가지고 이제 패단. 자, 방납의 패단. 방납의 패단. 이 완전 시험이 잘 나와요, 여러분들. 공납의 어떤 문제점이죠. 그 다음이 대립과 방군 수포제. 대립과 방군 수포제. 이건 역의 패단이에요. 역의 패단.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와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영전법 완전 중요하죠. 대동법 완전 중요하죠. 그리고 균역법 완전 중요하죠. 네. 요거는 시험에 꼭 나오는 제도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쭉 와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 모내기법. 이 모내기법이 정말 사회를 많이 바꿔놔요. 그죠? 많이 바꿔놓는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지고 있고요. 광작 경영. 이제 조선 후기 키워드들이야, 지금. 광작 경영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고,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의 어떤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대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덕대라는 용어.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모습들과 유사한 어떤 내용들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조선 후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조선의 경제를 조선 전기와 후기로 좀 쭉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뭔가 자급자족 시스템 속에서 뭔가 변화하는, 뭔가 역동적인 어떤 그런 경제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요. 네,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 어떤 싹이 쭉쭉쭉쭉 싹 트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 경제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는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조선 사회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